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오래됐지만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영화 나비효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결과로 마침표를 찍을지 모르는 카오스 이론처럼 이 영화는 본색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데요. 이 영화의 스릴러적인 요소는 바로 자기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이 미래의 결과까지 포함한 선택의 주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 또한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언제나 타인의 불행을 가져올 여지를 가진다라는 점에 있죠. 시간은 단선적인 것이 아니어서 과거의 조각 하나가 움직이면 미래의 그림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여행을 담은 이 스릴러는 항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나를 위해 미래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할 것인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했듯이 어찌되었든 사건과 상황의 발단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뿌린 씨앗에서 자라나기 때문이죠. 섬뜩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명한 살면서 한 수백 가지의 선택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우리 자신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영화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30대 젊은 시절 그 하루하루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내린 그 모든 결정들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이 나무의 각각의 가지들은 우리가 내린 선택의 영향을 상징합니다. 나무 밑동에 가까운 굵은 가지는 인생 초반에 내린 결정을 의미하며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가늘어지는 가지는 인생 후반에 가까워서 내린 결정을 의미하죠. 젊어서 내린 결정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나무의 몸통 부분을 장식합니다. 가지들은 시간이 지나 위쪽을 향해 뻗어나갈수록 더 가늘어지고 약해지는데 이 가지들은 나무가 자라나는 방향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나무의 몸통이 이미 세월과 경험 그리고 반복적인 습관으로 이미 두꺼워져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의 선택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젊으면 젊을수록 선택의 힘은 더 강력하죠. 이 선택이 가지는 힘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약해집니다. 영화의 말미에서 감독은 토미의 입을 빌려 행복은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희생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에바는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과 행복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이 끝없는 갈등을 불러온 것이죠. 삶은 끝없는 욕구 충족의 과정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존재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삶이란 행복과 불행의 연속이죠. 이 행복과 불행의 동시성이 바로 이 욕구 충족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유토피아, 즉 이상적인 사회에 가깝죠. 하지만 우리의 이상과는 달리 개인의 삶 속에는 각각의 욕망과 희노애락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개인의 내부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상충하면서 행복과 불행이 마치 제로섬의 개념과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일어나는, 즉 제로섬의 원리에 의해 행복을 위해 발생해야만 하는 이 불행이 또 불행과 슬픔, 고통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수긍하고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독이 말하는 희생이며 이러한 희생을 통해 행복을 제대로 알고 또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한 발짝 물러나 행복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불러온 탐욕의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희생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로 인해 자리하게 된 이 슬픔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행복을 향해 뻗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니는지, 불행을 부정하고 희생을 기피했던 우리 자신의 이기심이 나비의 효과에 따라 또 다른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진 않을런지를 말이죠. 영화의 줄거리는 나비 효과라는 제목 그 자체가 요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화는 주인공 에반이 정신병동에서 경비에 쫓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에바는 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메모를 적습니다. 만일 누군가 이 편지를 찾는다면 내 계획은 실패했을 것이고 난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처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종종 블랙아웃을 경험하는 에반. 이 때문에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에반의 블랙아웃을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로 설명하죠. 현실에서 받은 자극이 너무 강할 경우 인간은 블랙아웃을 통해 자신을 시공간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과잉 자극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라는 건데요. 단절된 기억을 잊는 방법으로 의사가 권하는 것은 바로 일기를 쓰는 것. 이 일기장이 훗날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반의 어린 시절 기억은 영화 속의 인과관계를 파괴하는 구조의 초기 조건이 되고 그가 어린 시절 겪은 블랙아웃 현상의 진실은 자신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써온 일기장을 대학생이 되어 읽으며 차츰 알아가게 되죠. 기억을 조작하는 매개체인 그의 일기장을 통해 그가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바꿔놓을 때마다 되돌아온 현재의 에반과 그 주변 상황은 달라진 결말로 귀결이 됩니다. 약간의 초기 조건의 변화만으로도 그 결말은 크게 달라지기에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여러 가지의 결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판의 논란에선 감독판 결말은 이렇습니다. 계속된 기억 조작의 반복에도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에반이 결국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애초에 자신의 탄생 이전인 엄마 뱃속의 태아 시절로 돌아가 탯줄에 목이 감긴 채로 자살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결말로 인해 영화는 다분히 염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심리적 방어 기제로서 어린 시절 에반의 블랙아웃은 성인이 된 그의 시간여행의 결과물인데요. 여기서 원인과 결과는 서로 꼬리를 문 두 뱀처럼 고리를 이루고 이로써 인과관계의 선형성이 파괴됩니다. 원인과 결과의 시간 순서가 바뀌면서 인과관계 자체가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영화는 하나의 플롯을 선형적으로 진행시키는 구조가 아닌 다수의 플롯을 공간적으로 병행시키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러한 선형적 플롯의 파괴를 인과적 사유의 파괴로까지 밀고 나갔다라는 것이 영화의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니체는 이 세계는 주사위 놀이를 하는 신들의 도박대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주사위가 만들어내는 모든 정황들을 긍정하며 어떠한 숫자가 나오더라도 그 인생의 경로를 사랑한다 말했었죠. 이렇게 되면 주사위의 어떠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숫자이든지 모두 다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는 영원 회귀를 긍정하며 삶의 로의 의지를 긍정합니다. 던지기라는 행위를 매번의 수를 수학적 확률을 공고해주는 경우들, 함수값들로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서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삶이란 고귀한 의미에서의 놀이로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원 회귀를 긍정한다라는 것은 반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세계의 원인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영원 회귀의 한 원인이 됨으로써 동시에 영원 회귀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원인의 매듭은 다시 돌아와 우리를 창조해냅니다. 우리 자신이 영원 회귀의 여러 원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인이자 결과로서 삶에 참여하며 우연을 긍정하고 또 그 우연을 의지의 필연으로 바꾸어내는 포텐셜, 즉 잠재력을 창조해내는 존재, 영능 의지의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고 있었더라면에 대한 니체의 대답은 모든 걸 알고 돌아간다 해도 어차피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또 새로운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긍정해야 할 것은 불확실성의 우연 그 자체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는 것들의 결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름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로 결정지어지곤 합니다. 또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단 한 번의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결과가 도출되는 이 삶이 보다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주인공 에반이 잃어버린 기억들의 단서를 찾기 위해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친구들을 만나는 사건들의 배열이 바로 영화의 주요 서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쩌면 에반에겐 이 공백이 아직 기억이 아닌 에반이 직접 참여하여 구성하는 현재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에반에겐 이 기억을 잃은 순간이 망각이라기보단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일지도 모르죠. 에반이 끼어들었던 이 과거가 그가 만나러 가고 있던 미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다양한 결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첫째로 어떤 식으로 과거를 바꾸어도 결국엔 누군가의 비극을 구원할 수 없었던 주인공이 인연이 시작되었던 시점으로 돌아가 아예 모든 관계의 사슬을 끊어버려 서로 맞물리지 않는 운명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거리에서 마주친 K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치는 결말이겠죠. 둘째로는 주사위를 던져 그 어떤 숫자가 나오더라도 나의 운명이 향하고 있던 목적지는 지금 여기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과거에 관여해 이래저래 역사를 바꾸어 보아도 어떤 식으로든 그 운명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인연이 시작되었던 시점보다 더 멀리 돌아가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무화시키면 어떨까? 차라리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의 결론은 스스로 유산이 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나에게 있어 타자인 이 사람들은 오로지 내 삶에 종속되어져만 있는 변수가 아니며 그들 각자 저마다의 삶에 있어 주체입니다. 그들은 내가 던진 주사위에 움직이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각자가 던진 주사위를 따를 뿐인 것이죠. 에반이 그녀의 삶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케일은 창녀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타인에게 나는 그저 하나의 함수일 뿐, 그 사람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상수는 언제나 그들 자신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반은 시간과 기억에 도전합니다. 이 도전을 통해 찾으려는 것은 물론 그 자신, 그는 해답을 과거의 기억에서 찾으려 합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로부터의 연장이기 때문이죠. 나비 효과와 비슷한 말의 불교 용어에는 이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르게 읽는다는 말, 즉 원인과 결과의 성질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행위에는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을 터, 선한 행위는 즐거움의 과보를 낳고 악한 행위는 고통의 과보를 낳습니다. 하지만 선한 행위와 즐거움의 과보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생기죠.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그 사이에 변화가 생기기에 선한 행위는 선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인 즐거움의 과보는 결코 선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말 또한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겠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종교에서 신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고 기원하는 것,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어쩌면 불합리하고 모순이 담겨있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그 바람이 어떤 내용이건 관계없이 정상적인 자연의 흐름을 깨뜨리길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원은 대개 나나 내 주변의 누군가를 위한 것이 되는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또는 힘들고 불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절대자에게 기원을 하죠. 하지만 그 기원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건 그것은 부당하게 남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점에서 죄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적의 힘, 즉 기원을 이룰 수 있는 힘 자체가 말이죠. 물론 종교에는 기원뿐만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발전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들어있겠지만 말입니다. 많이 들어봤지만 헷갈리는 시간 조작의 4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타임 워프, 즉 시간 왜곡인데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등 원하는 시점으로 이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혹은 발생시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타임 리프인데요. 과거의 시점으로 시간을 되돌린다는 이야기 기법으로 과거에 일어난 특정 사건의 변화를 통해
현재의 어떤 것을 바꾸고자 하는 주인공들의 의지로 표현되곤 합니다. 세 번째는 타임 루프인데요. 일정 기간의 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개념의 스토리 기법입니다. 기법의 속성상 긍정적이고 밝은 스토리보다는 디스토피아, 즉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어두운 미래상적인 스토리에서 주로 활용이 됩니다. 스토리의 결말은 이미 부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주인공은 결말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측면에서 불교에서의 윤회 사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슬립입니다. 일본의 작가인 무라카미 류의 소설 5분 후의 세계에서 처음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타임 워프와 같은 자신의 목적에 의한 여행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고 가게 되는 시간 여행을 뜻합니다. 주인공 개인 혹은 그가 속한 집단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과거 또는 미래 시점의 상황에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스토리로 구현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몇 시간을 잃어버린 것만 같고 또 어떤 때는 몇 시간을 더 얻은 듯 하지만 시간이란 건 철저하게 비가역적입니다.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이 시간을 안타까워하는데 어느 특정 순간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생길 때 더욱 그러하죠. 자신이 했던 일 혹은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가 클수록 우리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영화의 상상력은 이런 우리 염원을 담아 시간 여행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펼쳐왔는데요. 그런데 이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대부분의 영화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과거의 어느 순간을 바꿨을 때 그 결과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관계 자체가 엉망이 되기도 했죠.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나비 효과, 카오스 이론 그대로 과거로 돌아가 한 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파생되는 결과는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설령 과거를 바꾸고 얻은 결과가 만족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얻은 행운만큼 누군가는 불행해졌죠. 재화와 기회, 행운과 불행까지도 모두 제로성 원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간 조작 능력을 사용해 앞으로 당첨될 로또를 구입한다거나 가격이 오를 주식을 미리 매수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결코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이 많은 영화들은 역설하고 있죠. 지나간 시간들 중 어느 한순간이 아무리 후회스럽다고 해도 어쩌면 그것이 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바꾸어 현재를 바꾸는 대신 현재를 바꾸어서 미래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소중한 것이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래에 대해 많은 약속들을 하고 그 약속들 중 상당수는 지켜집니다. 이루지 못한 꿈은 아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이 순간 내 작은 날갯짓이 가까운 미래에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